루이스 구조식으로 할게. 그 비공유만 찍고 나머지는 구조식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황은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 다른 산소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여기에 산소를 가져다 놓고요. 여기 전자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 단일 결합은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산소 하나 여기다 더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단일 결합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근데 요 산소는 추가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치? 근데 황은 이미 다 결합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찢어서 여기 하나 가져가서 여기 이렇게 결합을 추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산소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 상황으로, 그리고 딱 가진 걸로 공유를 한 상태가 되는 거지.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뭐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거 맞잖아. 필요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찢어가지고 공유해줬어. 그래서 산소의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좋은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무슨 문제? 황 주변에 전자가 몇 개야? 10개라는 게 문제지. 그치? 근데 황 주변에 전자가 10개인 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럴 거면 차라리 황 말고 산소가 10개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데, 산소는 10개면 안 되는데 황은 10개여도 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오비탈 개념이 들어오고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없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우리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다 상관없이 전자가 8개씩 들어간다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안정적이다의 이야기가 안정적이다의 이야기인 거지, 사실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두 번째 껍질은 8개가 맞는데 세 번째 껍질은 18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껍질은 몇 개더라? 보자. 잠시만요. 이걸 계산을 좀 해봅시다. 1, 3, 5, 7. 그러면 7이니까 14. 그럼 14 더하면 몇이냐? 32네요. 네. 32개네요. 아마 여기도 그냥 32개일 거야. 이게 실제로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예요. 근데 어차피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은 우리가 다룰 일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 어차피 세 번째 껍질까지만이야. 왜? 우리 20번까지의 원소를 주로 다루잖아요. 20번까지 하면 딱 20번이 4주기 2족에서 끝나기 때문에, 4주기 2족은 심지어 금속이라서 막 이런 공유 결합하면서 무슨 뭐 특이한 걸 만들고 이럴 리가 없거든요. 이럴 일이 없거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끝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좋은 게, 세 번째 껍질은 실제로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개 들어간 걸 주로 보고 8개 들어간 게 가장 흔하고, 사실 8개만 들어가도 이미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인 것 뿐이지 가지려면 더 가질 수 있는 거가 돼요. 세 번째 껍질은.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러니까 그냥 최대치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8개면 다 찼다고 얘기하지만 더 가지려면 더 가질 수 있는 껍질인 거지. 우리가 이걸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물리학이 고전역학 이렇게랑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렇게 나뉘거든. 그러니까 고전역학이 아인슈타인까지의 물리학이고요.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에 이제 등장해서 지금 물리학의 주류는 양자역학이거든. 이렇게 넘어왔는데 화학도 이 양자역학의 출현 시점 이후로 화학도 이 양자역학의 범위에서 굉장히 많은 게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약간 고전 화학의 시대에서 사용하던 말이거든. 근데 그 옥텟 규칙이 고전 화학이 상당히 오랫동안 쓰였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야. 옥텟 규칙이란 말을.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굉장히 좋은 그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그리고 양자역학을 우리가 함으로써 더 알아낸 것도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넘어온 거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옥텟 규칙이 틀린 건 아닌데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니까 옥텟 규칙, 기존에 우리가 알던 옥텟 규칙을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됐다 해서 이름이 확장된 옥텟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딱 여러분들도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양자역학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양자역학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까지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를 한번 들어만 두고 가십시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SO2나 SO3는 다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원래는 되게 단골이었거든. 기존 화학에서는 요 SO2나 SO3가 굉장히 단골이었는데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 어려운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시험 문제 내고 싶을 때 나오는 단골이었는데 이제는 못 나올 겁니다. 아예 이론 기반 자체가 화학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밖에서 이론 기반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다룰 거긴 한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한 번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오늘 마침 좀 짬이 나길래 시켜본 김에 그냥 한번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SO2가 이렇게 되면요, SO3는 어떻게 생겼냐면 SO3는 더 어려운데 일단 그려볼게. 아이고 뭐야, 이거 산소면 안 되지. 생긴 게 더 어려운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평면 삼각형이 아예 돼버려요. 왜? 아까랑 똑같아. 아까 여기서 여기 산소 하나 갖다 놔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산소 준자 2개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통째로 여기다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공유결합하면 되잖아. 또 이중결합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산소가 붙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평면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SO3는. 그러니까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요 가운데 원자가 3주기 원소면, 중심 원자가 3주기 원소면 더 가져도 됨.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조 따질 때 이 공유를 몇 번 하는지랑 요 2주기 원소들은 8개까지가 최대인 거랑 가운데 있는 애는 3주기니까 3주기는 더 가져도 되는 거랑 이제 요 세 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구조를 계속 따지게 됩니다. 이후로. 그런 아주 재미난 일이 있다. 재미나죠? 그냥 이거는 이제 그래서 한번 들어만 두고 지나가십시오.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안 나올 건데. 근데 이게 말은 절대로 안 나온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화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2학년 1학기에 다루진 않을 거란 얘기인 거지. 더 뒤에선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지. 자,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됐고 우리 그 원래 진도 나가던 3단원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2단원에 대한 얘기 일단 넘어갔고, 그리고 이거 시험지 거둔 거는 또 제가 채점하고 토요일날 또 줄 거임. 계속 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아마 준 다음에 토요일날 상태를 보고 다음 주에 보충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 보충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 몰롱도 뭐부터 좀 볼 거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한 건 동작 평형이었고 오늘은 그럼 화학 평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파트기는 한데 그 전에 몰롱도 거기 밑에 남은 것부터 좀 해놓고 그 EX 그쪽 얘기 좀 해놓고 넘어가 볼 거예요. 근데 우리 EX 문제를 아예 안 풀진 않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 정도는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본 걸로 하면 위에 두 개는 당연히 해결이 될 건데
세 번째 있는 문제 0.25몰 농도의 Na2S 수용액 10리터에 들어있는 Na2S의 수 이런 것도 해결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몰농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뭡니까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 주어진 게 0.25몰 농도라는 몰농도가 주어졌고요 10리터라는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그럼 용질 몰수는 결국은 그냥 2.5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Na2S의 수는 2.5몰 될 텐데 그럼 Na 플러스의 수도 그리고 Se-의 수도 구할 수 있는 게 맞죠? 왜? Na2S 자체가 Na2S가 2.5몰이라면 Na 플러스는 몇 몰이어야 되는 거야? 5몰인 거죠? Se-는 몇 몰이고 그냥 2.5몰 그대로여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고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항상 이 Na2S 2.5몰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가 몇 개야 하면은 꼭 1.25몰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2.5몰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뭐 솔직히 뭐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해하는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아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는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서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Na2S라고 하는 건 NA를 2개, S를 1개씩 갖다가 묶음을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 묶음 포장지, Na2S라는 묶음 포장지 안에는 나트륨이라는 게 2개, 황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묶음 포장지로 된 Na 2개, S 1개씩 묶음 포장으로 된 걸 2.5개를 샀어. 그러면 그 묶음 포장 안에 나트륨은 2개씩 들어있으니까 결국 총 나트륨의 개수는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산 묶음 포장 개수에. 그냥 이런 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상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과자 살 때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실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딱히 헷갈려하는 학생이 없는 거 같긴 한데 또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제가 저는 계속 헷갈립니다 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결을 같이 해봅시다. 망상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웬만하면 아닌가? 일단 확신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내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꾸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돈 받고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고 있어요. 알지? 여러분 돈이 아닌 것 뿐이지 돈을 내고 있으니까 낸 만큼만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많이 챙겨 가십시오.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밑에 내용으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의 물로 5배 희석. 요거는 그냥 이제 약간 국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5배 희석시킨다 라고 했을 때 희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희석의 목표는 농도를 묽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배 희석한다 라는 건 농도를 5분의 1로 만든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5배 묽게 만든다 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표현은 다 달라. 5배 희석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5분의 1로 희석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냥 원래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국어가 이상한 거고 이거는 그냥 국어가 이상한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결국은 이제 희석이란 목표에서 우리가 농도를 5분의 1로 만들겠다가 목표인 건데 그냥 간단한 이야기죠.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몇 몰입니까? 자연스럽게 1몰이 돼야 돼요. 왜? 몰 농도는 옆에 그래도 식은 적고 갈까요? 몰 농도는 용액 부피 리터 분의 용질 몰수, 용질의 양, 용질 몰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저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도 몰농도 자리에 1 대입할 거고 부피 자리에 1 대입할 거니까 그럼 용질 몰수 자리도 1이 나와야 되겠지 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구해서 용질 즉 포도당이 1몰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구해본 거고 거기 얘기 나온 것처럼 5배 희석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5배 희석이라는 말 자체가 농도를 5분의 1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농도가 그냥 5분의 1몰이 돼야 돼요. 내지는 뭐 0.2몰로 적어도 상관없을 거고. 그러니까 농도는 여기로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5분의 1배. 그치? 그리고 농도가 5분의 1이 됐으면 우리가 해준 게 물을 넣어서 농도를 바꿔준 거잖아. 원래 희석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넣어서 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피가 일단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니 사실 그냥 근본적으로 포도당의 수는 어떻게 해요? 포도당의 양은? 안 변해야겠지. 왜? 우린 물만 넣어줬기 때문에 포도당 양에 대한 조작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그치? 우리는 포도당을 넣어준 적도 없고 포도당을 빼준 적도 없어. 그냥 물만 넣어줘서 농도를 변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변하지 않으니까 포도당은 1몰로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질의 양은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농도만 그냥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선 부피가 5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식의 간단한 계산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쉬워.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문제를 푼다기보다 여러분들이랑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뭘 해볼 거냐면 자 그냥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거랑 상관없이 10%에 문제랑 일부러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 포도당 수용액이 있어요. 근데 얘는 몇 몰 농도일까요? 기억을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고 싶진 않지만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요. 그리고 10%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는 1.8g/ml로 합시다. 해보시죠. 몇 나오나요? 몇 나와요? 18분의 1? 그래? 난 답을 몰라. 난 이제부터 계산할 거야. 그래서 전 답을 몰라. 다르게 남은 사람은 없어요? 네? 답을 먼저 좀 제가 계산을 해볼까요? 답 먼저 계산해 줘볼게. 실몰 농도 나오는데? 네, 그러네요. 실몰 농도 나옵니다. 자, 일단 같이 해봅시다. 안 돼. 처음엔 틀리는 게 맞아. 맞추라고 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고민해보라고 고민해보고 틀리라고 이제 풀라고 한 거니까 틀리길 바랬어. 맞았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요. 일단 설명을 해볼게. 자, 이게 정보가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왜? 10% 포도당 수용액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잖아. 지금 나한테 얼만큼 주어져 있는지를 안 알려줬잖아.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10% 포도당 수용액을 한 컵 분량 가지고 있을 때랑 10% 포도당 수용액을 한 병 분량 가지고 있을 때랑 내가 10% 포도당 수용액을 한 트럭 분량을 가지고 있을 때랑 몰농도가 다르게 나올까요? 아니야. 그래봤자 어차피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던 진하기를 몰농도의 형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센트를 몰농도로 바꿀 때
용질이 서로 막 달라. 그러니까 뭐 하나는 얘는 포도당 수용액이고 얘는 아세트산 수용액 이러면은 이제 뭐 달라질 수는 있어 당연히 몰롱도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 똑같은 퍼센트고 다 똑같은 용질, 그러니까 다 똑같은 포도당 수용액이란 말이야. 그걸 양을 늘렸다고 몰롱도가 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몰롱도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그래야 우리가 몰롱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얼마가 잡히든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계산 편한 아무거나 상정하고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편하기 위한 한 가지를 세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세팅할 것과 구해야 될 것을 나열해보면요, 퍼센트 농도 자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용액의 질량에 대한 정보와 용질의 질량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에 대한 정보와 용질의 몰수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농도입니다. 그냥 식을 뜯어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치?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인 거고. 그치? 그리고 몰롱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 곱하기 하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네 중에 하나를 니들 편한 아무 값으로나 잡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계산해내는 형태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보통 두 가지 방식이 가장 많이 쓰여요. 용액 질량 100g 혹은 용액 부피 1리터, 이 둘 중 하나를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단순해. 왜 편해요? 그냥 그게 계산이 편해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어떤 편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편해. 그냥 계산 자체가 편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용액 부피 1리터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걸로 설명을 해볼게. 자, 용액 부피가 1리터야. 그러면 용액 부피가 1리터면 이건 일단 1000ml란 뜻이거든요. 전 여기서 기준을 잡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설정을 하고 출발한 건데, 이 설정 가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문제는 없다고. 어차피 양 하나는 내 마음대로 잡고 나머지가 그 양에 따라서 맞춰지는 겁니다. 농도라는 건 어차피 그 비율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지? 하나의 양을 우리 마음대로 잡는다고 해서 그게 오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잡으면 되고. 그럼 얘가 1000ml면 여기 수용액의 밀도가 1.8g/ml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년 또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주어가 손실돼,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주어진 밀도가 용액에 대한 밀도란 말이야. 그러면 용액의 밀도는 항상 용액의 부피와 용액의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어의 상실이 항상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식을 적을 때나 이럴 때 꼭 용액 밀도면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 이렇게 적도록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누가 그런 실수를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매년 정말 그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꼬박꼬박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적어주길 바래요. 아무튼 그래서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용해야 되는 게 용액 부피, 여기 1000ml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용액 밀도 1.8이 들어갈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용액 질량, 즉 얘가 1800g이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액 질량이 1800g이잖아? 그럼 용질 질량은 뭐게? 180g이에요. 요건 두 가지. 이미 퍼센트 자체가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나올 겁니다. 왜? 전체의 10%가 포도당이라는 뜻이거든. 퍼센트 농도의 뜻이 원래 전체의 몇 퍼센트가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냐의 문제잖아. 근데 전체가 1800이면 그거의 10%인 180g이 용질의 비율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쉽게 계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퍼센트 농도 식에다가 이것도 그대로 대입해서 1800g 분의 용질 질량 해고 곱하기 100, 이 결과가 10이 나와야 된다. 그냥 이걸 계산한 결과여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계산한 결과는 180g이 나올 겁니다. 10이 아니라 1이 나와야 되네. 나 아까 뭔 계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몰 농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일단 계속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180g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용질 몰수가 180g이면 몇입니까? 1몰이잖아. 용질은 지금 포도당이고 포도당의 분자량 180이니까. 그쵸? 그럼 끝났잖아. 몰농도 최종적으로 구할 때 1리터분의 1몰. 1. 되지? 아, 나 이거 그냥 병신 같은 계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1몰 농도가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방법도 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거 지금 이제 바로 다음에 할 게 이거 공식을 그냥 같이 만들어 공식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공식만 외워도 다 돼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공식만 외워도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2학기 가면 여기다 몰랄 농도 추가했고 농도랑 농도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더럽게 많이 할 거거든. 근데 몰랄 농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식화가 안 돼요. 그래서 농도 전환이라는 거에 자체에서 방식적으로 아예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좀 이번부터 이해를 하고 가면 그때 가서 좀 더 편하니까 그때 가서 새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래도 자, 이거를 싹 다 지우고 A%의 A 수용액이고 A의 분자량이 M이고요. 그리고 A%의 A 수용액의 밀도는 D. 우리 D 같은 경우는 원래 밀도에 제일 많이 쓰는 기호거든요. 밀도는 이제 D, density, 그렇죠? 그래서 D를 이제 밀도에 주로 많이 써주는데, density 때문에 D를 써주는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한번 구해보시죠. 지금 아마 구하는 과정 자체는 좀 열이 받을 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볼게요. 자, UFP, 저는 이제 UFP, 딴 걸로 출발해도 아무 상관없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UFP 1리터가 편해요. 여기서 출발할게. 자, 그래서 1000ml. 자, 여기서 출발을 하면요. 1리터에 1000ml에서 밀도 D 이용해서 구하면 질량이 1000d 이렇게 먼저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게 A%이기 때문에 용질 질량은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면, 식에다 대입해서 할까? 그래, 식에다 대입해서 할게요. 1000d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은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 10AD 그램.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그쵸? 그죠? 됐죠? 네. 그쵸? 그래서 10AD 됐고, 그럼 용질 질량 나왔으면 용질 몰수는 최종적으로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M분의 10AD 몰,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용액이 이미 1리터로 맞춰져 있으니까 용액 1리터 분의 용질 몰수 M분의 10AD가 될 테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몰농도가 M분의 10AD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분자량 분의 용질의 분자량 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10% 포도당 수용액 문제에서도 제가 한번 구해볼까 하자마자 180분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8 그때 밀도가 1.8이었고 그때 퍼센트 농도가 10이었고 그때 포도당이었으니까 분자량이 180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바로 구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1이 아니라 10으로 쳐 구한 건 그냥 제가 머저리 같은 거고요. 네, 그거는 일단은 계산 실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n분의 10의 d를 그냥 외워서 해도 돼. 당장은 여러분들 당장 이번에 화학하는 동안은 n분의 10의 d 해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 이거는 선생님 저는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공식 안 외우겠습니다. 아니요, 원리도 이해하시고 공식도 좀 외워두십시오. 공식을 외워서 좋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n분의 10의 d 하면 퍼센트 농도가 몰 농도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용질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 농도가 나오는구나를 외워두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근데 또 공식만 외우지 말고 원래 방식, 원래부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식인 건지, 그러니까 원래 그 공식을 쓰지 않고 농도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아두고 가면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봤을 땐 더 도움이 될 일이 많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씩 다 좀 봐두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농도 얘기는 이까지 하고요. 원래는 이 다음에는 또 표준용액 만들기라는 실험이 필요한데요. 표준용액 만들기는 아예 산염기 쪽에서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합시다. 표준용액 만들기는 그때 가서 하고. 일단은 이제 평형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용해평형까지 했던 걸로 확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화학평형 기본 개념 정도는 설명했었잖아. 화학평형이 뭐였어? 가역반응에서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그리고 그때 뭐 재료가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반응물이 요렇게 있고 생성물은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처음에 재료로 N2랑 H2만 가져가고 반응을 시작을 하면 정반응 속도는 아주 빠른 상태로 출발한다고. 왜? N2랑 H2 밖에 없고 얘네들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정반응 속도 엄청 빨라. 이유가 뭐였어? 반응할 물질이 많으면 그 걔네들끼리 어떨 확률이? 부딪힐 확률이 높고, 그쵸?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곧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처음에. 근데 얘가 이 두 개의 NH3로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 N2랑 H2의 양은 정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돼? 부딪힐 확률이 계속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는 계속 느려져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반대 NH3끼리 부딪혔을 때는 다시 N2H2로 돌아가 버리는 역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역반응도 결국 NH3 양이 지금 늘어나는 구조 안에서는 NH3끼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는 뭔 소리야? 부딪힐 확률, NH3끼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 거야?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잖아. 그래서 내가 재료로 N2랑 H2만 딱 준비를 해서 반응을 출발했어. 그럼 정반응은 처음에가 가장 빨라. 근데 처음에가 고점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느려지는데, 근데 반대로 역반응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아예 0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NH3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반응은 점점 빨라질 겁니다. NH3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러다 보면 한 방향의 속도는 느려만 지고 반대 방향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두 방향의 속도가 완전히 어떤 시점? 같아지는 시점이 오는 거지.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화학평형. 왜? 겉으로 보기엔 반응이 멈춰 있어 보여. 근데 실제로는 반응이 멈춘 건 아닙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N2와 H2와 NH3의 농도 변화가 없는 거지 반응은 계속하고 있어요. 정반응도 계속, 역반응도 계속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화학평형의 개념이었죠.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개념적으로 했고, 요 정도만 화학평형을 얘기한 다음에 동적평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동적평형 오늘 다시 정리하기에는 시간도 별로 없고, 화학평형이랑 동적평형은 그 개념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화학 평형을 할 때는 값이 두 개가 필요한데 K라는 놈하고 Q라는 놈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는 식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러거든요. 일단 K는 명칭이 뭐냐면요. 얘는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 이게 내가 너네한테 평형상수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하는, 내가 이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기존에는 화투에 있던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고2 화학으로 내려온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고3 화투반에서 딱 여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이 반에서 한 건지 저기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다가 저희 또 저학년 화학 특강 하고 있거든. 저학년 화학 특강도 딱 여기 나가고 있거든.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어디서 뭘 했는지가 너무 헷갈려. 이 똑같은 이 화학 평형 수업만 세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평형상수를 해보면요. 이제 평형상수 K 일단 구하는 식부터 제가 여기다 옆에다가 먼저 적어 볼게요. 얘는 N2 H2 NH3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을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물질에 이렇게 가우스기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건 그냥 가우스기호 표시는 아닙니다. 근데 저 대괄호 표시는 무슨 의미일까? 요건 화학적으로 어떤 약속이냐면요. 이건 몰농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물질의 몰농도를 대입하겠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요게 N2의 몰농도를 대입하겠다는 뜻인 거고, 요건 H2의 몰농도를 대입하겠다는 뜻인 거고, 요건 NH3의 몰농도를 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식이거든. 자, 근데 이 평형상수 K가 뭐고 왜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평형상수는 뭐냐면 상수예요. 여러분, 상수가 무슨 뜻이에요? 수학에서 상수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상수는 constant, 변하지 않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이런 영역에서 수를 나눌 때 변수와 상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변수는 변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 식에 영향을 주는, 전체 식의 값에 영향을 주는 거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 K는 변하지 않는 값을 기본으로 합니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평형을 이뤄. 그러면 평형을 이뤘을 때를 가지고 K값을 구해. 근데 이 K값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결국 어떻게 돼 있냐. 요 식을 분석한다기보단 그냥 평형 K의 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는 반응물의 농도 곱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엔 분자에는 생성물의 농도 곱을 구합니다. 대입을 해요. 그럼 이건 뭘 알려주게 되냐면, 평형을 이뤘을 때 반응물 농도와 생성물 농도 간의 비율을 정하는 게, 비율을 구하는 게 K값이 되겠지. 딱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의 비율, 이게 일단 K값의 기본 의미입니다. 이게 K라는 것의 기본 의미예요. 근데 왜 이게 평형상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N2와 3H2 그리고 2NH3라는 실험을 얘 10몰, 얘 10몰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봤어. 그때 그 결과가 K값이 1이 나오잖아, 만약에. 아마 이건 1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1 나오는 걸로 합시다, 대충. 그러면 다음에 내가 N2랑 H2를 100개, 20개를 준비하든 뭐 1000개, 1000개를 준비하든 어떻게 준비하든 상관없이 항상 K가 1이 나오는 시점에 평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평형상수의 진짜 의미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뭐야?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형상수 자체가 얘기하는 건 간단해. 평형일 때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율을 뜻하는 걸 겁니다. 맞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비율 맞잖아. 그렇지?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농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비율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 맞죠? 학생 수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 20명 하면 우리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20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비율, 그 농도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K. 근데 이 K가 그냥 그 평행일 때 비율만으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비율을 구해서 K 값을 구해 나와 봤더니 어떻게 실험을 하든 이 식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우리가 전에 구해놓은 그 평형상수 K 값이 나타나는 곳에 그 농도에서 전부 다 화학평형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평형상수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 화학반응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지. 내가 한 번 K값을 구해놓으면 그 반응에 대해서는 항상 어디서 평형이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재료를 준비했어. 그리고 그 재료가 반응을 했을 때 결국은 몰농도의 비율이 정확하게 딱 K값의 비율을 K값과 딱 같아지는 요 대입했을 때 같아지는 그 비율에서 멈추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산적으로 내가 얼만큼의 NH3를 얻을 수 있는가의 얘기로 연결됩니다. 이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NH3 공장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NH3 이거 화학비료거든요. 그래서 NH3 공장, 실제로 돈 굉장히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NH3 공장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NH3 공장을 만들었는데 재료가 요거 10개, 요거 30개면 요거 20개 만들 수 있다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10개, 이거 30개 했는데 이거 20개 나와 안 나와? 이거 10개, 30개 준비한다고 해서 얘 20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20개가 나오려면 이게 다 쓰여야 되거든? 근데 다 쓰이질 못해. 중간에 평형이 이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정반응, 더 이상 NH3가 만들어지지 않는 시점이 와요. NH3가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 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10개, 30개를 준비했다고 해도 20개를 못 얻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장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 화나죠. 근데 만약에 이건 그냥 덜 얻었다로 끝나는데 내가 만약에 100개가 필요해. 그럼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평형까지 다 생각해도 NH3, 내가 원하는 NH3 100개를 얻을 수 있게 재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되는 거지, 평형이. 그래서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게 이 평형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과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물리, 화학 다 통틀어서 연력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거든요. 화학평형이라는 개념은.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어렵지만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Q는 뭐냐? 자, Q라고 하는 얘는 상수가 아니겠죠. 얘는 변수인데 변수라고 하진 않고 지수라고 해요. 무슨 지수라고 하냐면 반응지수라고 합니다. 자, 반응지수 Q를 적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요거 식을 좀 다시 뜯어볼게.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세제곱은 왜 들어가고 이거 제곱은 왜 들어갑니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식이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된다는 식을 좀 풀어서 적으면 저게 무슨 뜻이에요? N2 더하기 H2 더하기 H2 더하기 H2가 NH3 더하기 NH3가 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반응물 농도 곱 자체가 N2 몰 농도 곱하기 H2 몰 농도 곱하기 H2 몰 농도 곱하기 H2 몰 농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만큼의 차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형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연한 거인 게, 자, 정반응 속도에 N2가 영향을 더 많이 줄까요? H2가 영향을 더 많이 줄까요? 네. N2는 좀 적어도 돼. 왜?
충돌할 때 부딪힐 확률을 얘기할 때 N2는 하나만 부딪히면 되거든. 근데 H2는 그 부딪히는 장소에 3개가 동시에 부딪혀야 되죠. 그러니까 H2의 몰농도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N2가 끼치는 영향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큰 게 정확하게 딱 세제곱만큼이에요. 반응 속도를 구할 때도 똑같이 쓰입니다. 반응 속도는 여러분 또 뒤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학기나 3학년 때 내용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왜 개수가 차수로 올라갔는지 정도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형상수 K인데 반응지수 Q는 어떻게 되냐? 얘도 이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똑같아요. 실제로 평형상수 K랑 반응지수 Q는 같은 식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똑같아. 얘도 반응물의 농도곱, 생성물의 농도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어. 하나는 애초에 똑같은 식을 공유할 거면 같은 걸로 보면 되잖아요가 아닌 게, 하나는 평형상수 K라고 부르고 하나는 반응지수 Q라고 부른 이유는 평형상수 K를 구하는 요 식에는 이미 평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평형일 때의 농도를 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실험을 해서 평형일 때를 기준으로 K값을 구해 놓는 거에 가까운 거지. 그렇게 K를 한번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전에 한번 K를 구해뒀잖아요. 그리고 이젠 재료를 딱 준비해와. 그래서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Q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지. 내가 준비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즉 여긴 현재 농도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농도를 대입한 Q와 예전에 평형일 때 농도를 대입해서 구해놓은 K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K가 Q보다 크다면, 혹은 K와 Q가 같다면, 혹은 K보다 Q가 크다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사용되는 게 Q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공유하는데 얘는 지금 농도를 그냥 대입하는 거고 얘는 평형일 때의 농도를 대입해서 구해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구했어. 근데 Q가 K값이랑 같아. 그럼 지금이 뭐란 소리예요? 지금이 평형이에요. 얘가 지금 현재 평형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K가 Q랑 다른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부터 이 반응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평형을 찾아갈 거야. 실제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형을 찾아갈 거야가 돼요. 그래서 요 K가 Q보다 커도, 그러니까 K가 커도 평형을 찾아갈 거고 Q가 커도 평형을 찾아갈 거거든. 근데 우리가 평형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정반응 우세, 하나는 역반응 우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평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양쪽 속도가 같아질 때 평형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역반응이 정반응보다 빠른 상태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역반응은 느려지고 정반응은 빨라져서 평형에 도착하겠지. 반대로 지금 당장 정반응이 훨씬 빨라. 그럼 어떻게 돼? 정반응이 느려지고 역반응이 빨라져서 평형에 도착하겠지. 이때 역반응이 훨씬 빨라서 역반응이 느려지면서 평형에 가야 돼. 이게 역반응 우세. 지금 정반응이 훨씬 빨라서 정반응이 느려지면서 평형에 가야 돼. 이걸 정반응 우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K가 Q보다 크면 이거 정반응 우세예요, 역반응 우세예요? 식 보면 알잖아. 그치? 이거 정반응 우세. 이거 역반응 우세. 왜? 꼭 이 식이 아니라 요런 걸로 그냥 접근해도 돼. 자, K가 Q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Q값이 앞으로 커져야 K에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Q값이 커진다. 이 계산값이 커진다라는 건 생성물은 많아지고 반응물은 줄어야 값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K가 Q보다 크다면 지금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비해서 분자는 아직 작아. 분모는 아직 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늘려야 평형에 도착해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근데 분모는 줄이고 분자는 늘린다. 정반응의 방향이죠. 반대로 K보다 Q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Q가 K를 찾아가려면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키워서 Q의 값 자체를 낮춰야 K에 도착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Q의 값을 작게 만들려면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려야 돼. 근데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리려면 이건 생성물을 반응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역반응의 방향인 거지. 그래서 역반응 오세요. 외워서 써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할 만하잖아. 그렇죠? 요게 우리가 평형에 있어서 기본적인 평형상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린 이걸 통해서 정반응을 통해서 평형에 도달할지 역반응을 통해서 평형에 도달할지 요거를 할 수 있고요. 요 다음 내용인 르샤틀리에 원리를 위해서는 이게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르샤틀리에 원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문제는 한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틀릴 이유가 없는 파트거든요. 근데 그 한번 익숙해지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좀 다들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요번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제대로 이해된 상태이길 바랍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오늘 이번 주말 화학 수업 때 평형 쪽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네요.